반갑습니다. 국제경제학 사순환 모의고사 해설을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냈어요. 왜냐하면은 답이 막 딱 그렇게 딱 정해진 답으로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학원에서는 대체로 답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내거든요. 근데 학생들 시험에 가서 항상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간 애매해 보이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수들은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요, 원래. 네. 그래서 이제 채점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면 사실은 채점자 스스로 굉장히 힘든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내진 않는데 일단 약간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쓸지 연습도 해보시라 는 뜻에서 1번을 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그 정치 민주화가 자유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고 촉진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답은 이거예요. 예. 다수자와 무역 수혜자가 일치한다면 됐습니까? 다수자와 무역 수혜자가 일치한다면 민주주의는 자유무역을 지지할 것이다. 촉진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국민 다수자와 무역 수혜자가 상이하다면 민주주의가 자유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사례는 얼마든지 촉진할 수 있는 사례, 저해할 수 있는 사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정확하게 서술을 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게 답이에요. 네. 자, 그래서 1번 먼저 보시면 어떻게 되겠냐면요. 재화무역의 대표적인 예로 핵쇼올인 들었는데 소득 분배 설명하기는 핵쇼올이 제일 좋죠. 그래서 일단 핵쇼올인 설명하고 일단 결과가 뭔가 하면 노풍, 노출하는데 노익이다. 그러니까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 집약재를 수출하는데 노동이 이익을 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과정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국민 다수자가 노동자인 국가라면 됐습니까? 국민 다수자가 노동자인 국가라면 지금 상황에서 자유무역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자가 자본소득인 나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런 경우라면 정치민주화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자가 보유한 그러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까지고요. 그럼 요소무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무역의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요소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서 요소무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됐습니까? 이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보수는 감소하고 자본에 대한 보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국민 다수자가 노동자인 나라에서는 노동이동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국민 다수자가 노동자인 나라에서는 지금 노동소득이 줄어드니까 싫어하겠죠. 오케이? 근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국민 다수자가 자본소득자다. 이게 모든 국민은 일정 수준 노동자면서 모든 국민은 노동자면서 동시에 일정 수준 자본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소득의 비율이 더 크다면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요소이동을 환영할 거란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답은 국민의 다수자와 무역 수혜자가 항상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일치하는 경우는 지지하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끌어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일단 1번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고 2번이 조금 이제 문제인데요. 2번이 올해 기출문제인데 조금 난감한 게 이게 원래 4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점이니까 100점 배점으로 하면 40점 배점이거든요. 그래서 10점, 20점, 10점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30점만 해도 뭐 쓰지 싶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런가 저런가 생각해 봤었는데 A, B, 노동자본, X, Y 다 좋아요. 2인, 2국, 이제 두 국가의 생산함수, 요소부존, 사회우생함수는 모두 같다. 원래
국가 간에 다를 수 있으면 뭐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선호 요소 기술 이게 다른데 똑같다.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한 적이 없냐면 두 국가의 생산 함수가 같다는 이야기를 했지 두 산업의 생산 함수가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두 국가의 생산 함수가 같다 그랬지 X 생산 함수하고 Y 생산 함수가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콥더글라스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지수가 3분의 1, 3분의 1이고 저쪽은 3분의 2, 3분의 1일 수가 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 경우를 생각하면은 2번이 원래 20점 배점이거든요. 그래도 한 페이지 반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차례 한번 봅시다. 1번은 일단 등량 곡선을 도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뭐 경제학 같지만 일단 규모 수익 체증의 정의식을 써줘야 되겠죠. 모든 요소를 뭐 H배 했을 때 생산은 H배 이상 늘어난다. 그러니까 요령이 뭔가 하면 B점에서 A점을 지금 딱 2배를 그렸어요. 근데 B점, A점을 2배를 그렸는데 20이 됐어요? 30이 됐어요? 30이 됐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게 규모 수익 체증이에요. 그리고 이 규모 수익 체증 하에서는 원점에서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점점 짧아지게 돼 있어요. 점점 짧아진다. 요거까지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수식 쓰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특징 설명해 주고 10점은 좀 과하다 싶은데 뭐 6점에서 8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제 10, 20, 30의 등량선을 사용해서 생산 가능 곡선을 도해라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사실은 문항을 읽으면 1번의 경우로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 산업별 집약도가 같은 경우로 읽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걸 도출한 다음에 3번 문항에 가서 또 이걸 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B점, A점을 잡았으니 여기도 이제 B점, A점을 쳐봅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이 오는데 2배를 가면 20이 온다고 했어요? 30이 온다고 했어요? 30이 온다고 했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절반을 잡아가지고 10을 잡고 끝점을 잡아서 30을 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당연히 절반에서 10이고 그 다음에 끝점에서 30이고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럼 이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30,0, 0,30을 지나는데 XY의 집약도가 같다면 생산 가능 곡선, 계약 곡선 자체가 직선이 될 것이고 대각선이 될 것이고 계약 곡선 상에 있는 B점으로서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10,10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션이 있죠. 이 문제에서 뭘 하라 그랬어요? 등량선 10, 20, 30을 사용해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달라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뭐만 썼어요? 10하고 30만 썼잖아요. 그것만 해도 되는데요, 뭐. 그리고 굳이 그려달라면 20 그려주세요. 10, 30 그 사이에 조금 30에 가깝도록 20 하나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럼 10, 20, 30, 10, 20, 30을 사용해서 생산 가능 곡선 도출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셨으면 이 요소의 경우에 CRS면 생산함수가 어떻게 돼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기죠.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 해요? 핵시오린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DRS가 되면 아주 강하게 원점 오목인데 사실 IRS의 경우에는 오목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볼록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그림 그려놨을 거예요. 오케이? 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뭔가 하면 두 산업의 생산함수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국가 간 생산함수가 같다고 했지 산업별 생산함수가 같다는 소리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규모 수익 체증이지만 얼마든지 계약 곡선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끝점들은 여전히 30으로 잡았을 때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중점을 잡았을 때 여기가 15고 30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규모 수익 불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보다 작은 그런 값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비록 두 사람이 모두 규모 수익 체증이라고 하더라도
산업 간 생산 방식이 달라가지고 한쪽은 노동을 많이 쓰고 한쪽은 자본을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요소 비율을 조정하는 이익이 존재해요. 이해가십니까? 요소 비율을 조정하는 이익이 존재해요. 그러면 B점에서의 생산량이 지금 현재 14,14인데 됐습니까? 볼록 렌즈가 존재한다는 것은 14,14보다 분명히 더 커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D점이 20, 20이 되는 그런 점이라면 생산 가능 곡선은 30,0, 0,30 그리고 어디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까? 20,20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볼 때 볼록하게 생길 수도 있고 오목하게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하면 20점이 덜 부끄럽죠. 하나만 쓰고 20점 주세요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에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3번 문항을 보시면 3번 문항에 약간 유보적으로 써요. 보세요. 무역전 두 나라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무역이 발생이 가능하다. 무역이 발생한다도 아니고 무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무역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여기가 끝이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약간의 여지를 둔 거 아닌가라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무역이 발생하면 그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폐쇄 경제라면 아마 우리가 이런 점에서 그냥 규모의 경제가 있더라도 폐쇄 경제라면 그냥 B점에서 생산, 소비를 할 것인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각 맡은 상품에 특화한 다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나눠 가진다면 두 나라 모두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무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그 무역이 비교의 무역과 어떻게 다른가 라는 것까지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2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유명한 문제죠. 이제 우리가 소비 함수에는 가처분 소득이 들어가는데 왜 화폐 수요 함수에는 가처분 소득이 안 들어가나 그냥 소득이 들어가느냐라는 것은 여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실전 문제 집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세요. 모형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양쪽으로 두 개를 그렸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 한번 봅시다. 이 세 개의 방정식인데 ISL은 BP로 나타나면 세 개의 방정식이 된다. 근데 만약에 세 개의 곡선이 된다. 근데 외환시장 균형 조건이 사실상 I는 I스타가 돼버리면 이게 곡선으로서 의미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IS에 대입하고 LM에 대입하면 I스타, LM스타 두 개의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개의 방정식이 세 개의 곡선으로 나타난 건데 이 방식은 두 개의 곡선으로 나타나져 있잖아요. I스타하고 LM스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방정식도 이 모형도 방정식 몇 개라는 거예요. 기본 3개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나타낸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명목소득과 명목환율과 실질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문제에 대한 일단 가장 모범적인 답은 축상의 실질소득과 명목환율이 나타내지는 모형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채점자들은 어느 한쪽에 답을 안 주는 거, 점수를 안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채점자들도 책임지기 싫어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답을 다 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채점자 중에 한 명이라도 둘 중에 한쪽을 점수를 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점수를 더 준다면 다 쓴 사람은 아무 관계 없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그랬다면 YE 평면을 쓴 쪽이 이 문제의 출제의 취지에 더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 그림은 그림상의 환율이 안 나와요. 됐습니까? 그냥 우리가 추론해서 환율을 예측할 뿐이라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그림이 더 낫다. 만약에 하나를 그릴 거라면, 두 개를 그리기를 추천한다. 근데 하나를 그릴 거라면 오른쪽이 낫다. 이 문제의 경우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IS 스타하고 LM 스타를 노출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답안에서 좀 축약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거는 세금 증가가 IS뿐만 아니고 LM도 같이 이동시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잘 보세요. 잘 하실 겁니다만, 여기 이제 LM 곡선이 있고, 그 다음 여기 화폐 시장이 있다면, 생각해 봅시다. 원래 예를 들어가지고 화폐 공급과 원래의 화폐 수요에서 LM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배점이 좀 있으면요, 요 과정 써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1번 문항만 가지고 20점이다. 됐습니까? 1번 문항만 가지고 20점이다. 라고 하면 이 과정 써야 돼요. 왜냐하면 화폐 함수가 특이하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럼 여기 LM 곡선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화폐 수요가 Y0, T0, I였어요. 됐습니까? Y0, T0, I. 그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I의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이에요. I의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이에요. 근데 Y가 변하든지 T가 변하든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곡선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세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이해가십니까? 조세 증가는 가처분 소득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입니다. 그리고 조세 증가는 화폐 수요 곡선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지금 현재 화폐 수요가 Y0가 바뀌었어요. Y0는 그대로예요. 똑같은 Y0에 대해서 Y0에 대해 가지고 세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이자율이 떨어진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럼 똑같은 Y0에 대해서 균형이 되는 이자율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T0에 기초한 LM보다 T1에 기초한 LM, 그러니까 증세가 LM을 어디로 이동시킨다?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됐습니까? 증세가 LM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실제 문제 같으면 여기 5점 더 있어요. 오케이? 요 문제가 요게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증세의 효과를 변동환율과 변동환율과 고정환율로 나눠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원래 균형점이 다 A점입니다. 근데 증세는 기본적으로 IS를 좌측으로 이동시키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LM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가상의 불균형점인 B를 찾는 거죠. 불균형점인 B를 찾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는 외환시장 기준으로 적자 요인,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적자 요인에서는 환율이 상승한다 를 통해서 IS 곡선이 이동을 해서 최종 균형점은 C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환율은 상승할 것이고 실질 소득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환율이 상승할 거라고 일반적인 추론을 한 것이지 이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조세의 효과로 IS가 좌측으로 가고 LM이 우측으로 가면 바로 실질 소득의 증가와 환율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둘 다 쓰세요. 둘 다 쓰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고정환율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결국 조세는 T의 효과가 있어요. 똑같이 지금 B점이 왔어요. 근데 변동환율제는 적자 초과 수요 상태에서 환율이 상승해서 해소가 되는데 됐습니까? 고정환율 때는 이 초과 수요가 있으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매도. 달러세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달러세를 하면 불태워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통화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T, 불균형. 오케이? 근데 그게 해소될 때까지 통화의 감소. 됐어요? 통화의 감소를 통해서 D점이 오게 된다. 정의상 환율은 불변이어야 되죠. 됐습니까? 정의상 환율은 불변이어야 되고 소득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를 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미래요. 자, 방금 여러분들이 뭘 보셨냐면 T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C점까지 가게 돼 있다. 이것입니까? 근데 고정환율제는 이 환율이 오르는 거를 둬야 된다,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리고 환율이 원래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달러를 내다 팔아야 돼요. 달러를 내다 팔아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내다 파는 과정은 IS 곡선이에요. LM 곡선이에요. LM 곡선입니다. 달러를 내다 팔고 통화는 감소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통화가 감소합니다 라고 했던 통화 감소가 여기 나타나서 최종 균형이 D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모형에 있어가지고 LM이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좀 배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변수에 따라서 더 적당한 그림이 있을 것인데 이 문제 같으면 일단은 두 개를 다 그리면 어땠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4번. 4번에서요, 여기가 이제 이른바 스완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도표인데 요거를 이제 북한의 예로 이렇게 한번 내봤어요. 최근에 이제 워낙에 북한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북한 문제를 내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내 조건, 대외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대내 조건, 대외 조건을 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이제 화폐시장, 화폐시장이나 아니면 뭐 국제 자본이동 이런 것들은 다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북한에서 국제 자본이동 같은 거 별로 안 하니까 간단한 이런 모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y-a 곡선, 그 다음에 x-m 곡선, 둘이 만나는 곳에서 이제 균형이 나타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재정정책을 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재정정책을 하면 y-a 곡선이 이동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균형점이 여기 A점으로 갈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출 촉진 정책. 그러니까 여기 수출 촉진의 예로서 평가 절하 정책. 환율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율 상승을 하면 x-m 곡선이 이동해서 여기 있는 B점이 균형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 경우에 재정정책은 Y를 늘리면서 BP를 악화시켰어요. 이해가십니까? 거기에 비해 가지고 환율 정책은 소득을 늘리면서 경상수지를 개선시켰어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라면, 됐습니까? 소득을 완전 고용으로 유지하는 거라면 하나 늘리면 다른 거 늘려야 돼요. 하나 늘리면 다른 거 줄여야 돼요. 하나 늘리면 다른 거 줄여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YY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국제 수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목표다 라고 하면 하나 늘리면 다른 거 줄여야 돼요. 하나 늘리면 다른 것도 늘려야 돼요. 하나 늘리면 다른 것도 늘려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BP 곡선은 우상향하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간단히 함수 제시해 주시고 하나는 우상향, 하나는 우하향.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일단 4개의 평면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YY 곡선의 오른쪽은 인플레이션 영역들이고요. 왼쪽은 실업 영역들이죠. 그 다음 BP 곡선의 위쪽은 환율이 높아지니까 흑자 영역들이고요. BP 곡선의 아래쪽은 적자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 문제에서 현재 북한이 어떤 상황이냐고 했냐면 북한이 인플레이션하고 적자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적자 상황이면 지금 현재 북한이 이 제4영역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제4영역에 존재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4영역에서도 A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B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A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답이 뭐예요? 긴축 재정의 환율 인하예요. 근데 B와 같은 영역이 있으면 긴축 재정의 환율 인상이에요. 이게 왜 달라지냐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AB지만요. A점은 BP에서 멀어요? YY에서 멀어요?
YY에서 더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한 영역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됐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B는 어떤 쪽이에요? B는 YY에선 가깝죠. BP에선 멀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가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적자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적자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환율 인상 쪽으로 간다고요. 됐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한 상황이면 환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환율을 인하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책의 방향이 힘든 이유는 곡선의 위치, 형태 정확하게 모르는 한 어느 쪽 방향인지 모른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면 교과서에 답이 나오죠. 배정을 해줘라. 배정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냐면 정책에도 비교의가 있다. 그래서 비교의를 찾는 쉬운 요령은 이렇습니다. 나오는 책도 있고 안 나오는 책도 있는데요. 기준점에서 선을 하나 뽑아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환율 정책한테 너 대외 정책은 몇 분 들어? 대내 정책은 몇 분 들어? 라고 하면은 대내 정책을 훨씬 더 적은 개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은 너는 BP를 잘하는구나. 정부 구매는 YY를 잘하는구나. 라고 해서 정부 구매한테 YY를 달성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정책한테 BP를 달성하도록 시키면 물론 시행착오 과정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래도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해서 여기까지 오늘 낸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들 시험 잘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1층 강사실로 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